틱장애 가진 아이들은 다른 질환도 동반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질환이 동반될 확률이 높나요? 네, 그 틱장애 아동의 절반 가까이는 ADHD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외래에 사실 내원할 때는 부모님들이 틱보다 ADHD가 의심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왔는데 면담을 하다 보면 틱장애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ADHD가 많고 뭐 강박증이나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또 동반되는데 이런 공존 질환이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치료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틱만 따로 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정서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질환 하나 치료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동반 질환이 여러 개면 네. 치료하시는 전문의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부모 마음은 또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치료를 꼭 해야 하나라는 판단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의 판단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척도 중에 예일 글로벌 틱 심각도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절반은 틱의 증상이나 그런 어느 정도 심하게 나타나는지 횟수가 어떤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절반은 아이의 기능 손상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같은 증상이라도 결국 어떤 아이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의 어떤 활동 영역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치료의 여부는 증상 자체가 얼마나 심하냐보다는 아이가 얼마나 이거로 인해서 불편감을 겪는지 기능 손상은 어느 정도인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뇌 발달부터 정서, 생활 전반에까지 얽혀있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증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부모가 함께하는 치료네요. 물론 이제 뭐 부모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죠. 무시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부모 역할인데 근데 왜 유독 이 틱 치료를 할 때는 부모가 꼭 함께 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 이제 뭐 스트레스 상황도 말씀드렸고 불안, 정서적인 거에 영향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제 아이는 일상에서는 이전과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환경들을 조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 치료 같은 것들도 같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꾸준히 아이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병원에서만 잠깐 연습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지지해주고 옆에서 안정감을 주면 결국에는 이제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냥 단순한 거기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자의 일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가 병원에서만 하고 끝이 아니네요. 네. 네, 집에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 치료 시작 시점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개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틱의 경과가 10대 후반이 되면 좋아지지만 그 치료 시점은 또 단순히 증상의 강도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틱으로 인해서 아이가 학업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네. 근데 이미 그 상황에서 아이는 많이 기능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또 나중에 틱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아이의 기능 손상이 의심된다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치료받아야 돼가 아니고 네. 네, 아이를 기점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아이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렇죠. 기능 손상이 있거나 2차적인 문제가 보인다 싶으면 이거는 지체하면 안 되고 바로 치료를 해야 네. 한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틱 치료에서는 일단은 그 효과가 입증된 행동 치료로는 행동 치료. 그 포괄적 행동 중재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좀 쉽게 말해서 그 중에 이제 습관을 뒤집기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틱이 네. 있다. 그러면 틱을 이렇게 당겨서 그렇게 느낌이 올 때는 틱을 턱을 당겨서 고정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아이한테. 반대 행동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네. 아이가 틱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전조감이 없이 그냥 갑자기 눈에 깜빡거리게 되는데 이거를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네. 아이가 내가 어떤 느낌이 온다. 지금 금방 젖힐 것 같아. 이런 불편감이 있는 전조감을 느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너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봐라는 거 이해하려면 적어도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나이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이 훈련을 또 집에서 이제 꾸준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꾸준한 격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행동 치료밖에 없나요? 행동 치료가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 심하면 네.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 그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 회로에서 작용하는 도파민 신호를 조절하는 약제가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부작용 많이 걱정하시고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신약으로 부작용이 적은 그 소용량으로 맞춰서 용량을 처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치료 효과는 많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ADHD가 함께 있거나 이런 경우에 좀 도파민 신호 조절하는 약물에 제한이 있다,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그 알파2 그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 클로니딘이라는 2차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꼭 그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적정 용량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복용하면 계속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의 불편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을 처방을 쓰다가 아이가 많이 호전이 되고 이런 이제 그 행동 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나를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좀 소량으로 줄이고 끊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처음 내원하셨을 때 또 드리는 말씀이 어머님 이거의 치료의 목표는 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고 내가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시점이 그 치료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라고 꼭 설명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지낸다면 예후는 괜찮습니까? 네, 지금 대부분 성장하면서 이제 증상이 호전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이고 다만 이제 공존된 다른 질환, 아까 말씀드린 질환들이 공존되어 있거나 증상이 좀 심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틱이 얼만큼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느냐보다는 그 2차적인 기능 손상, 틱이 좋아지기 전까지 2차적인 기능 손상을 최소화한다면은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예후를 바란다면 사실 부모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잘 같이 지낼 수 있게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이에게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리고 크면서 괜찮아. 좋아질 거야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걸 감추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이들도 다 거짓말이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의 나 자신의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틱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뭐 버릇 습관이 아니고 아이의 뇌와 발달 그리고 아이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옆에서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할 때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랑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